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도 그 법회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법회를 하는데 요즘 이제 이 형편 때문에 이제 우리 몇 분 함께 하시는 법우님들께서 당분간 법회 참석이 좀 어려운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진현 법우님 한 분이 오셔서 저하고 세 번째 줄 한 5m쯤 이래 멀리 떨어져서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시고요. 법우님 한 분하고 수업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의 편의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혼자 방송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박 법우님 늘 멀리 앉아 계시는 그 자리입니다만은 그래도 저 혼자 방송하게 두지 않고 이렇게 오셔서 이 법회를 이렇게 또 유지해 주시고. 저는 오늘 개인 가야예요. 그렇군요.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요즘 계속 혼자서 그 방송을 여러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분 법우님이라도 이렇게 함께해서 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혼자 방송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크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박 법우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공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공부가 바로 이 시간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이제 90분간 진행하는 수업이죠.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이렇게 안내되어 있죠. 1번부터 152번까지 그 152개의 경을 매주 하나의 경을 공부해 나가자라고 해서 152번을 진행하려면 대략 한 3, 4년 걸리겠다라고 해서 공지된 상태고 지금 그래도 앞에 이제 준비회의를 한 2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1번부터 쭉 순서대로 그래도 매주 하나의 경을 빠짐없이 잘 진행해 오고 있고 오늘 이제 9번째 시간 삼마디티 수당 바른 견해 정견경을 공부할 건데 박 법우님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152개 경이 사실은 10개의 경 단위로 묶어서 10개 경 한 품 해서 15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경을 읽어가는 공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사부니까야를 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순서대로는 한 주에 경 하나지만 그 하나의 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꿰어지는 경들, 꿰어지는 주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꿰어지는 경을 함께 정리하면서 동시에 책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려니까 한 품, 10개의 경이 제가 지금도 이제 8번, 9번까지도 이제 계속 그 정리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공부할 9번 경까지를 포함해서 300페이지가 넘는 작지 않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한 품 10개의 경을 공부할 때마다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면 한 품 단위로 책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바로 이제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10주간 한 품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 한 주는 법회를 전체적으로 쉬겠다. 왜냐하면 10주간 매주 제가 따라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한 주는 이 10개의 경을 포괄적인 시각으로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책을 만드는 뭐 정식적인 출판까지는 뭐 우리 뒤에 보더라도 우선은 뭐 이렇게 좀 제본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라도 10주 간격으로 하나의 책을 만들겠다. 그래서 10주를 하고 나면 한 주는 법회를 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번 같으면은 이제 오늘이 16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가 10번째 경을 하면 23일. 그러면 이제 그 연말이 되는 한 주는 정리하는 시간으로 법회를 쉬겠다.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또 두 번째 품의 경 공부가 진행되는. 타이밍이 딱 맞네. 예, 어떻게 또 그렇게 시간도 잘 맞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가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공부하려는 주제가 바른 견해거든요. 우리가 이제 견해라는 이야기는 벌써 이제 지난 공부 가운데에서 지화견이라는 주제를 좀 보았잖아요. 인식의 영역에서 알미 있고 행위의 영역에서 봄이 있는데 그 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견해다. 견해라고 하는 봄이 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윗닦아로부터 출발하는 구체적 액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화견의 견해에 해당하는 것이 견해다. 박 후보님이 참 그 경을 하나 좀 찾아주셨죠. 견이 견해다라고 직접 표현하는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그 견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견해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바른 시각을 보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런 시각 위에서 구체적으로 액션을 하는 이런 삶에서는 결과가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고 행복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 때문에 견해 가운데 어떤 것이 그런 견해냐? 이걸 바른 견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정균. 네. 그러니까 이제 견해를 견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팔리어로는 삼마 디티 이렇게 되죠. 삼마 디티. 자, 그러면 먼저 법부님 견해 가운데 바른 견해 삼마 디티 어떤 게 있을까요? 10선업 또 되는 거예요. 10선업. 10선업. 그다음에 40. 그다음에 이제 사승제. 사승제. 12연기. 12연기. 와, 요거 오늘 공부할 경기 익숙하신 거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측면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맞지마니까야 9번 정견경 말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른 견해가 있거든. 아야시기 이야기. 뭐 어떤 거든. 그 측면에서 바른 견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법부님한테 지금 여쭤본 거예요. 법부님 생각에 그래 빠야시경의 바른 견해도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 그다음에 까짜라보따 이게. 그래. 까짜라보따기도 있고 전쟁의 뜻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바른 견해가 무엇일까? 라고 말하면 아마도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 열이면 한 7, 8명은 바른 견해는 사성지지요 이렇게 말할 거야. 왜냐하면 8정도가 있잖아요. 8정도가 정견에서부터 정정까지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삼매까지잖아. 이때의 정견이 뭐라고 정의돼?
사성제. 고진멸, 그렇지. 고진멸도를 아는 것. 고진멸도에 대한 암, 이렇게 나오잖아. 고진멸도에 대한 알미라는 게 뭐야? 이게 말하면 사성제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바른견해가 무엇일까? 라고 말하면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게 바른견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 일단은 가장 많다라고 보아야 하겠고요. 그런데 사실은 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바른견해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바른견해라는 게 뭐 어떤 진리 이렇게 접근을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당연히 나오겠지만 우리가 사는 일이 참 많다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까? 뭐 이런 어떤 그 주어진 상황과 대응하는 바른 시각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은 굉장히 다양한 바른견해를 말하죠. 지금 이제 법우님이 몇 가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다 다양한 경들이 그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바른견해라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는 그래도 좀 보고 가면 좋겠다 싶은 게, 자, 바른견해 이러면 기본적으로 탈정도가 말하는 사성제에 대한 알미다. 이건 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정견이 탈정도에서 정견 내지 정정 이래 나오지만 또 다른 어떤 교리가 정견을 직접 담고 있나요? 그게 바로 말씀하신 이거잖아. 십선업. 그러니까 십악업, 십선업 이럴 때 십선업이 뭐예요? 십선업이 불살생부터 불토도 불사원 쭉 내려와서 불간탐 부진의 정견 이래 되잖아. 이때 요 정견이 뭐냐고. 이 정견을 잠깐만요. 네, 십선업에서는 정견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다시그는 정견, 바른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1.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 봉헌도 있다. 2.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있고 보도 있다. 3.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4.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5.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6.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라고 바르게 보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6가지의 주제를 제시하면서 이런 6가지 각각의 분야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른견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사실은요, 탈정도의 정견이 나타나는 숫자만큼이나 경에서 비중 있게 나타나는 게 바로 십선업. 십선업이 설해지는 빈도도 그만큼 많다고. 그 가운데에 정견이라는 것은 이렇게 6가지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요 라고 알려진다고. 그런데 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해요. 이 그러니까 십선업에서 말하는 정견이 6가지 측면에서 바른 시각을 말해준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방금 이제 법우님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 법회가 아주 강조하는 주제가 뭐예요? 바른견해 가운데에서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견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원초적 형태의 바른견해,
D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이죠. 여기서 첫째, 저세상은 있다. 둘째,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셋째, 업에는 과와 부가 따른다. 이 빠야시경의 이 세 가지가 말하자면 십선업이 알려주는 정견 6가지 중에서 내생과 관련한 윤회와 관련한 요 부분 세 가지를 딱 꼬집어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에 나타나는 가장 원초적 형태의 정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바른견해가 워낙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팔정도가 말하는 사성제에 대한 알무로의 정견, 십선업에서 말하는 6가지 측면에서의 바른견해, 그 가운데 윤회와 직접 관련된 세 가지를 뽑아서 D가니까야 23 빠야시경이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부가 따른다. 요런 세 가지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를 말해준다 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저께도 제가 스님들이 한 7-80명 이렇게 모여 계시는 어떤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카톡 어떤 이제 그 모임에 스님들 간의 대화를 하는데 이제 보면 하늘 세상 이야기가 이제 아무래도 경 이야기를 하면 많이 나오죠. 그럴 때 이제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는 저 변정천이라든가 이렇게 높은 하늘 이 부분은 죽어서 윤회하는 이 측면보다는 그냥 삼매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는 삼매의 성취 단계 이렇게 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대략 그런 의견에 동조들을 하셔요. 몇십 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신을 본 적도 없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냥 한마디 딱 했어요. 경은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바른 견해라고 알려주는데 스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아니 변정전이라는 그 제3선을 성취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3선의 성취 정도에 대응하는 그러한 색계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화생으로의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요. 근데 이 부분을 그렇게 그래 보지 말고 삼매의 성취 수준으로 대응시키는 이런 시각, 이래 말하면 직접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엄밀히 저기 대화를 해보면 그게 하늘 세상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있다 하겠어? 이런 접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마디를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거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른 견해인데, 스님들께서 모여서 대화를 하시면서 화생하는 중생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있다 할 수 있겠어? 삼매로 올라가는 단계지. 이렇게 표현하면 그 바른 견해 아니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실 이 불교 신자들 출제가를 막론하고 저 세상이 있는지 화생하는 중생이 있는지, 그래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5갈래의 세상으로 윤회를 하는 게 맞는지, 업에는 과와부가 따라가지고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말 출제가를 막론하고 불교 신자가 어긋나는 시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보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 하는, 이건 뭐 스승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접근이죠. 그런 부분 미리 좀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견이라는 거, 바른견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팔정도가 말하는 정견은 사성제에 대한 알입니다. 어쨌든 진리 그대로 보는 시각을 가지는 게 바른견인 거야. 뭐 당연하지 뭐. 이거 빼놓고야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또 불교 신자들의 신행의 측면에서 그만큼 비중 있는 거, 십선업의 정견이 6주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가르쳐주고 있고, 그 중에 윤회와 관련한 직접적인 3가지를 디가니까야 23번 바야시경에서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로 지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일단 알고 우리가 정견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제가 몇 가지 교재를 드렸는데 그 중에 정견경 요약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마니까야 9번 정견경을 우선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성스러운 지자의 바른 견해, 정견 삼마디티의 5단계 전개 이랬어요. 사실은 박거부님이 좀 전에 10선업부터 12연기 요게 정견경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 근데 4가지잖아. 근데 나는 왜 이거를 5단계라고 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차별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5단계냐 하니, 첫 번째는 바른 견해의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익과 무익의 뿌리.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무익하냐, 이익되지 않느냐, 그리고 요 단어는 이제 꾸살라라고 해서 그대로 선과 악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익이라고 번역되는 거는 그냥 불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죠. 그래서 무익과 무익의 뿌리, 그러니까 불선과 불선의 뿌리. 근데 요거는 어떤 특성을 가져요? 무익, 불선, 이거는 괴로움을 만든다. 방금 우리가 본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업은 고라는 과화보가 따른다. 이런 특성이 있는 거죠. 유익과 유익의 뿌리 하면 이거는 라그, 그러니까 행복의 과화보를 가져오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 단계의 바른 견해는 업에 대한 이야기여서 무익과 무익의 뿌리, 유익과 유익의 뿌리를 꿰뚫어 간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식이에요. 그러니까 4가지 자량이라는 교리가 나오는데 사실은 교리적 비중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 못하는 주제인 것 같은데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정견경을 이제 번역해서 드렸고요. 그 말고 한 가지 교재를 더 드린 게 짜따로 아하라, 4가지 자량, 사식, 이렇게 또 교재를 하나 드렸어요. 뭐 아직까지 완성된 교재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뭐 일단 좀 손을 보았고 좀 더 완성해서 책에 실도록 그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식, 4가지 자량이라고 번역되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자량과 그 진멸도. 사성제는 뭐예요? 사성제는 괴로움이라는 걸 놓고 그 괴로움의 진멸도를 말하죠.
고집, 고멸, 고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사식을 말할 때는 자량이라는 걸 말하고 이 자량의 진멸도를 꿰뚫어간다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사식이 정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사식을 주제로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사식이 무언지 이 사식의 진멸도 사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 자라나는지 소멸하는지 소멸하는 길은 무언지 요렇게 아는 것이 꽤 바르게 아는 것이다. 그게 두 번째 정견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견은 사성제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죠. 고와 고의 진멸도를 꿰뚫어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가 12연기인데 12연기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무명부터 노사고 거꾸로 하면 노사부터 무명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도 동일하게 예. 노사 이러면 노와 사가 무엇냐? 그리고 그 노사의 진멸도는 무엇냐? 라고 꿰뚫어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견경의 주제에서는 이건 주목해야 되는 것이 그 진멸도를 꿰뚫어 아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에서는 무익과 유익 그 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주제부터는 사식도 사성제도 12연기도 각각에 대해서 알고 또한 그의 진멸도를 아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바르게 한다 바른 견해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어떤 대상 요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 자라나는지 소멸하는지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기까지를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요런 관점요. 그 다음에 이제 법우님은 4개로 부르셨는데 제가 5단계로 말한 이유는 뭐냐 하면 12연기 맨 마지막에 가면은 무명의 진멸도를 말하면서 번뇌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무명 다음에 번뇌를 제시하면서 번뇌의 진멸도는 무엇냐? 라고 해서 무명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잖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삶을 이해하는데도 가장 바탕에 있는 게 뭐야? 결국은 번뇌와 무명의 이 관계 그리고 요 부분 해결하는 게 윗바사나로 깨닫는 거고 이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라는 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잖아.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이 경이거든요. 이 경에서 무명은 번뇌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순서에서 번뇌는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12연기를 말하지만 13연기를 말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은 12연기는 자체적으로 번뇌를 포함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번뇌를 아서 해가지고 5단계로 정경경은 바른 견해를 지시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일단 설명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가지면 무슨 쓸모가 있나? 이 측면도 경은 말해주죠. 자, 경은 이렇게 5단계로 바른 견해를 가지면 이제 각각의 단계마다 이게 그러니까 꼭 순차적으로 1번부터 그 다음에 2번 이래 가는 게 아니고 1번에서 완성하면 또 그걸로 완성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평행적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경은 5단계 각각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진멸도를 꿰뚫어 알면 탐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저항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나는 있다라는 견해와 자기화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기게 하고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낸다 라고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어떤 성과가 뒤따르는지 이걸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정견경에서 바른 견해가 이거다라고 알아라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바른 견해를 가짐으로써 뒤따라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이럴 때 보면 여기서 얻는 성과가 뭐예요? 탐의 잠재 성향, 저항의 잠재 성향, 견해와 자기화의 잠재 성향. 그러니까 견해와 자기화 두 가지로 본다면 잠재 성향 네 가지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기게 한다. 그래서 괴로움을 끝낸다. 이러거든. 여기서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기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이게 바로 소멸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하는 일이 윗바사나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무명 명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앞에서 네 가지의 잠재 성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잠재 성향이라는 거는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대략 보자면 행위가 유위적인 행위가 오염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행위의 결과로 한면으로는 상이 잠재하고 한면으로는 식이 머물잖아요. 그래서 잠재 순환고리로 돌아가고 큰 순환고리로 돌아가고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럴 때 상이 잠재한다라는 이 잠재라고 하는 단어가 알려주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몸통이 같은 것이다 라고 보죠. 유위적인 행위 때문에 상이 잠재하는데 이거를 오온식으로 잠재되어 쌓여있는 무더기에서 오온이라고 하는 나를 구성하는 한 가지 이렇게 말할 때는 상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것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무명을 생기게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번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상이 결점이 있는 상태, 병든 상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아누세띠 잠재하다라는 말하고 아누사야 잠재 성향이라는 말은 이거 다른 거를 말한다고 볼 수 없겠죠. 상이 잠재한다라고 말할 때 그 잠재하는 그게 뭐냐? 상이고 번뇌고 또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게 잠재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결국 이러한 바른 견해를 가지면 꿰뚫어 알면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일이 따라온다고 이렇게 잠재 성향들을 해소하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서 깨닫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잠재 성향이라는 게 바로 그 자리 상이고 번뇌고 잠재 성향 몸통으로는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잠재 성향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는 보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경에서는 잠재 성향 이러면 하여간 7가지 잠재 성향이 대표가 돼요. 안구따라니까야 7의 모음의 11번 잠재 성향경 1에서는 비구들이요 이런 7가지 잠재 성향이 있다. 무엇이 7인가? 욕탐의 잠재 성향, 저항의 잠재 성향, 견해의 잠재 성향, 의심의 잠재 성향, 자기화의 잠재 성향, 유탐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 비구들이요 이런 7가지 잠재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정견경이 말하는 이런 바른 견해 위에서 해소되는 잠재 성향하고 7가지 잠재 성향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탐의 잠재 성향이거든. 7가지 잠재 성향에서는 욕탐의 잠재 성향하고 유탐의 잠재 성향이 나오죠. 욕탐, 유탐, 요게 뭐야? 그러니까 욕탐은 욕계 수준의 탐이고 유탐이라는 것은 존재 영역, 색계 무색계의 탐이잖아. 요거 2개 합하면 탐이지 뭐. 그러니까 탐의 잠재 성향은
욕탐의 잠재 성향과 유탐의 잠재 성향을 더한 거야. 그리고 이어서 저항의 잠재 성향은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견해와 자기화의 잠재 성향 이랬거든. 견해의 잠재 성향이 있고 자기화의 잠재 성향이 있죠. 5개가 나온 거야. 그러면 남는 게 뭐냐 하면 의심의 잠재 성향하고 무명의 잠재 성향 2개 나오죠. 그러니까 의심의 잠재 성향은 지금 정경경에서는 언급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무명의 잠재 성향은 어떻게 나타나요?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기게 하고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낸다 라고 말하니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정경경에서는 이런 바른 견해를 가지는 일,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진 수행자에 이어지는 성과에서는 이런 그 7가지 잠재 성향과 연결해서 잠재 성향을 해소하고 깨닫는다. 이런 측면으로 경의 포괄적 주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 7가지 잠재 성향, 그러니까 잠재 성향 경 하나를 딱 보니까 정견경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하는 게 딱 들어오죠. 예, 그렇게 이제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견경에서는 방금 보았듯이 5단계로 바른 견해를 말하죠.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냥 경을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무익은 무엇이 무익이냐 하니 10악업이 무익이다 라고 나오죠. 무익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니 요거 탐진치 아니에요. 로바. 로바가 나와. 라가가 아니고 로바기 때문에 망진치야. 그죠? 우리 보시는 분들 여기 보면 이제 망진치라고 제가 요약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 10악업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 10악업으로 나타나죠. 요 10악업, 10선업에 대해서는 우리 이 책 불교인문 1번에서 잘 제가 소개하고 있고요. 경에서는 이 10업이라고 하는 주제가 무지무지하게 비중 크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로 보면 요 중에 뭐가 있어? 업에 대해서 무익과 무익의 뿌리, 유익과 유익의 뿌리를 꿰뚫어 아는 게 바른 견해거든. 근데 지금 무익에 해당하는 10악업에도 사견 이래서 견해가 삿대다 라는 게 나온다고. 하여간 좀 전에 설명드린 거지만 6가지 측면에서 잘못 보는 거, 이게 사견으로 나온다고.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유익이 나오죠. 유익은 10선업. 유익의 뿌리는 무망, 무진, 무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로보로 나온다고. 그랬을 때 10선업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어, 불간탐, 부진해, 그리고 정견. 그래서 이 정견은 6가지 주제에 대한 다른 시각은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건 보여드린 그 내용이죠. 자, 이렇게 이제 업에 대해서 유익과 무익 그 뿌리를 꿰뚫어 아는 것이 첫 번째 바른 견해다 라고 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사식, 자량이란 말을 해요. 4가지 자량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 4가지 자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건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기 위한,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자량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4가지가 있다 해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나오고요. 역시 바른 견해는 그것의 진멸도를 꿰뚫어 아는 것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4가지 자량의 집, 자량이 자라나는 거죠. 그것이 가래의 집이, 그러니까 가래가 자라나는 곳이
자량이 자라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멸하면 애의 멸, 가래가 소멸하는 것이 자량이 소멸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하면 팔정도, 팔정도가 바로 가래를 소멸시켜가지고 자량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실천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사실은 이제 오늘 이 경이 워낙 큰 경이라서 제가 오늘 그래도 또 2주 할 수는 없겠고 좀 서둘러 가는 건데 그래도 시간을 하여간 잘 조정해 봅시다. 요 교재를 잠깐 볼게요.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일 이 수업의 보고 글을 통해서 니카야.kr 우리 홈페이지에 다 첨부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짜따로 아하라 4가지 자량 사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짜따로 아하라 4가지 자량 사식. 4가지 자량 사식은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 그래야 됩니다. 요거 하여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존재를 그러니까 누적된 것인 중생 그리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 2가지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그간의 해석으로는 우리 같은 중생 그리고 하나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어나려고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명하는 거지만 인식작용이 어때요?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 주관이 공동주관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적된 것인 중생이라고 하면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안이비설신의라고 불리우는 나고 거기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 심, 이 마음의 지금 삶의 작용 요거죠. 그래서 요렇게 인식작용에 참여하는 2가지 공동주관에 대해서 각각을 누적된 것인 중생 또 존재를 추구하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타당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요거 해석 잘못하면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 이런 개념이 돼서 자칫 중음신이 있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메커니즘을 구명했다라는 거는 정말 의미가 크죠. 자, 4가지 자량입니다. 비구들이요,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4가지 자량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단식, 촉이 2번째이고 촉식, 의사가 3번째이고 의사식, 식이 4번째이다. 식식. 오늘 드린 교재 중에 그림 2장이 있거든요. 그림 2장을 이제 보시면 앞에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하면서 색과 식, 수, 행, 식 있고 요게 가래가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가래가 만들어지는 과정 닦아죠? 닦아 안에 상이 자리하고 있죠. 이제 요런 그림을 이제 그려놨어요. 그래서 4가지 식이 오온하고 이렇게 관계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역시 이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 있는데 요게 우리가 이제 붓다라는 개념을 알죠. 누적된 거. 12연기의 유, 바와라고 하는 이 존재가 다음 순간에
그 삶의 주인공으로 삶을 시작점에 있을 때 그거를 부다라는 말로 나타내죠. 그래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나라는 존재죠. 그래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누적된 것에서 유깁촉수애취 해서 식이 머물면 유로, 이 유가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누적된 것으로 돌아오고 몸이 무너지면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다시 누적된 것에게 노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연기가 설명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12연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3번 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까지 가는 순환 구조를 보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점선으로 뽑아가지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는 요 자리에 뭐가 나타나요? 닦아라고 하는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에 전달하는 요 과정이 있는 거죠. 그 과정 안에 무명과 행이 있어요. 사실 행은 신, 구, 심 세 가지 행이 있는데 요 안에서는 심행이 중심으로 있죠. 그래서 요렇게 그 수가 애로 진행되는 과정에 입체적으로 무명과 행이 있다. 이런 부분 이제 그려봤죠. 요럴 때 어떤 걸 볼 수가 있어요. 무명과 행을 배제한 상태로 치면 요게 십지연기라고 불리죠. 거기에 무명과 행이 더해지면 12연기가 된다고요. 요거 앞에 그림하고 대비하면 어떤 거예요? 여기서 역시 가래가 생겨나는 이 과정, 닦아라는 과정 안에 상이 있다고. 요거 배제한 상태에서 보면 어때요? 색수, 행식 네 가지, 그러니까 오온에서 상이 배제된 네 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하고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 대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래가 전제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식 네 가지 자량은 색, 수, 행, 식 네 가지와 대응하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상까지를 함께 설명해 가지고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십지연기와 십이연기 이런 대응 관계를 보여준다 하는 거. 왜냐하면 이거를 좀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을 하려면 오늘 시작하다 말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뭐 완성도는 좀 떨어지지만 사식에 대한 강의 동영상이 제법 좀 있고요. 앞으로 또 언제든 기회를 만들어서 사식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고 다시 사식 교재로 와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식이 있는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단식, 까발리까로 아하라라고 나오는데, 요거 보면 덩어리진 자식은 자량은 거칠거나 미세한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보면 거친 덩어리진 자량은 몸의 유지를 위한 자량입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거 어쨌든 몸을 유지해야 살아가죠. 그래서 이것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유지하는 자량이 된다고. 밥 먹는 것도. 그래서 거친 단식은 몸을 위한 자량입니다. 이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은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즉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까마구나라는 거죠. 즉 색성향 미촉입니다. 물질 세상이어서 안이비설신, 즉 안식 안근, 이식 이근, 비식 비근, 설식 성을근, 신식 신근의 인식 대상입니다. 이건 뭐 철하는 것은 식 더하기 근이다 이런 이해를 써놓은 거죠. 거친 덩어리진 자량으로 몸, 즉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을 유지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누적된 식과 함께 인식해서 새로운 식을 출산하죠. 그래서 미세한 단식은 물질 세상에 대한 암,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출산된 식을 위한 자량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거 아무튼 이제
안입이 설신이가 있는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의식. 여기에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그리고 의근. 이럴 때 요거 묶어서 안, 이, 비, 설, 신, 의 요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응하는 곳이 색, 성, 향, 미, 촉, 법이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어쨌든 요만큼은 물질인 거예요. 그죠? 물질인 거야. 그때 안근 내지 신근 요 5가지는 몸이라고. 색성향 미촉 요 5가지는 뭐죠? 몸으로, 그러니까 몸을 적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물질이죠. 그런데 이 물질, 색성향 미촉을 경에선 뭐라고 불러요? 이걸 세상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세상에 대한 1차적인 의미가 이런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을 말한다고. 요거를 뭐 이제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어쨌든 색성향 미촉 요 물질은 세상이라고. 그래서 요렇게 몸이라는 물질을 그러니까 물질로 된 몸을 유지하는 것이 거친 단식으로 우리가 식사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렇게 몸이 거친 자량을 통해서 유지되면 식과 더불어 가지고 내입처가 돼 가지고 외입처를 인식해서 여기서 안식 내지 의식, 식이 생겨나잖아. 그죠? 이 식은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무덕이야. 그러니까 식온이야. 요거는 출산된 새끼 젖은 식이죠. 우리가 존재경 같은 데서 말하는 씨앗에 해당하는 거야. 이럴 때에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거, 물질로 된 세상을 미세한 자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친 자량으로 몸이 유지되면 내입처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대상을 인식해가지고 식이 생겨나잖아. 식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 밥을 먹어가지고 몸을 유지해야 하고 물질 세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질 세상 자체가 식을 만드는 자량이 되는 거. 이런 개념이 설명되죠? 우리 박 부부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런 설명도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늘어가지고. 그래서 미세한 단식은 물질 세상에 대한 암,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위한 자량입니다. 그 자량으로의 색성향 미촉입니다. 요럴 때 우리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의와 법은 지금 배제하고 있는 거야. 그죠? 인식 6내입처 중에 앞에 5개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촉식, 내입처, 외입처, 식의 3, 4화합,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촉은 수를 위한 자량입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도 봤지만 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여간 3, 4화합 촉해야 되거든. 그래서 3, 4화합 촉 요거는 수가 생겨나기 위한 자량이야. 그래서 촉식 이렇게 말하는 거죠. 3. 의사식. 의사, 그러니까 만호삼지에 따나 즉 의의 행위는 신구의 하는 의죠. 의의 행위는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지고 상의 잠재와 식의 머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의사, 만호삼지에 따나는 상과 식을 위한 자량입니다. 이 부분 타당하죠? 예. 요런 부분 사실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접근해야 그 의미가 명확해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식, 윈야나 아하라. 머문 식이 더해져 식온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의사식에 의해서 식이 머물면 그 머문 식이, 그러니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이렇게 나오죠. 머문 식이 더해져서 식온이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여 변화된 존재, 유를 형성하고
유는 이어지는 삶의 주관이 되는데 붓다, 누적된 것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식은 존재를 위한 자량입니다. 요거 방금 그러니까 그림 두 번째 장에서 본 거지만 이거 약간 메커니즘이 정말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여기 이제 보면 행위가 오염되었을 때 가래를 조건으로 행위가 오염된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하면 머물고 늘어난 식을 연기된 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경은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라고 해서 연기된 식의 무더기, 거기에 명색이 함께한 요 상태를 바와 유, 존재라고 해서 12연기의 10번째 지분으로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어때요? 다음 순간 삶의 시작 자리에 가서 식과 명색으로, 그러니까 12연기의 세 번째, 네 번째 지분으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그러니까 서로 조건됨에 의한 나가 구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붓다라는 말, 누적된 것이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 몸이 무너져 죽으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태어남이 있을 때 누적된 자,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마지막이니까 1번 경에서 우리가 본 거죠.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누적된 것, 식과 명색이 함께 한 것으로의 내가 있을 때 유기부로 촉으로 수에 취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적인 연기가 설명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식은 존재를 위한 자량이다.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식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한 자량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5. 이러한 네 가지 자량의 인연, 자라남, 생김, 기원은 가래라고 정의됩니다. 그래서 자량은 가래가 전제된 중생의 삶에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 이 사식 네 가지 자량에서 요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자량이 아니라, 그치? 우리가 어쨌든 먹는 거, 유지에 도움되는 거, 자량 이러면 좋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 그러니까 사식이라는 네 가지 자량이라고 말하는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 네 가지는 그거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왜? 열반으로 가자라고 하려면 가래를 줄여나가는 일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 네 가지 자량이라는 것은 가래를 인연으로 기원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거하고는 정반대 개념이 되는 거야. 그죠? 가래를 줄여가야 하는데 그 가래를 기원으로 해서 인연으로 해서 생겨난 존재를 유지해 주는 거니까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자량이 아니라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중생을 유지하고 추구하는 자를 도와준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물론 또 현실적으로 중요하죠. 그러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유지되는 자가 누구냐면 중생이야. 도움받는 자가 누구냐면 존재를 추구하는 자야. 그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으로부터 벗어나고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향상해 가는 과정은 벗어나는 데 있지, 중생을 유지하자, 존재를 추구하는 그 상태를 도움받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하고는 반대 방향이라고. 요 개념을 사식에서 보는 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겠고요. 이때 가래가 전제된 중생의 삶에 적용된다는 것은 가래의 형성 과정, 즉 딱가 밖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가 안에 자리하는 상의 역할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식은 오온 중 색수행식의 사온과 대응하며 색은 단식과 수는 촉식과 행은 의사식, 식은 식식과 이에 따라 연기의 측면에서는 십지연기와 대응합니다. 요거 요 첫 번째 그림에서 본 거죠. 그 내용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식에 대한 일단 개념적인 이야기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서는 사식이 교리적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요건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알아요. 합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모든 중생은 자량으로 유지됩니다. 모든 중생은 형성작용, 그러니까 행이죠. 행으로 유지됩니다. 라고 해서 중생을 유지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자량이고 하나는 행이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량이라고 하는 사식, 이것은 교리적으로 보면 그 중요도가 무지하게 큰 거예요. 중생을 유지해줘. 근데 중생을 유지한다라는 이게 긍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방금 본 거죠. 이제 그런 내용에서 이제 사식이 굉장히 위상이 크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사식의 이해라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에. 사식의 이해라고 해서 총 그 6가지 과정으로 보자. 그러니까 자량의 인연 자라남 생김 기원이 가래다라는 거. 자량의 진멸도가 있다. 이거 설명한 대로 애의 집, 애의 멸, 발정도다. 그 다음에 자량의 영역이 요 아들의 보기 비유경 잘 봐야 되는데 거기서 보면 본방 말씀드린 거 단식 덩어리진 자량은 안근 내지 신근 생 내지 촉열에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자량이 작용하는 영역이 소유의 영역이야. 물질 세상의 영역에 있는 거야. 요 부분. 그러니까 의와 법의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면 불황자가 된다. 이게 뭐예요? 앞에 5, 그러니까 물질 영역에 대해서만 일단 완전히 알았다라는 게 되잖아. 의와 법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완성된 아라한이 아니고 불황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어가지고 보면 촉식, 의사식, 식식은 삶의 영역 전체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촉식, 의사식, 식식이 완전히 알려지면 경은 어떤 것이든 더 해야 할 것이 없다. 무슨 얘기야? 완성됐다. 그거죠? 그래서 아라한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단식의 문제를 해소하면 물질 영역의 문제가 해소되는 거여서 불안자가 되고 나머지 3가지 자량의 문제가 다 해소되면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아라한이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4번에서 자량에 대한 탐, 소망, 가래의 유무에 따라서 또 이제 이 설명이 되고 있고 다음 넘어가서 5번 식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몰리아 파쿠나경 같은 데서는 부처님한테 그래 물어요. 식이라고 하니까 먹는 것 같잖아. 먹는 것 같으니까 누가 식식을 먹습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질문한다고요. 그때 부처님이 그 질문은 적절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식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 요렇게 이제 답을 주셔요. 그러면서 식식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4가지 자량 중에 4번째 거 식식. 이거는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을 위한 조건이다. 한 가지 측면. 그러니까 식식이 미래에 다시 태어남을 위한 조건이래. 그 얘기는 뭐죠? 이 식식이라는 게 자량이잖아. 자량인데 어떤 자량이냐 하면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자량이 아니라 중생 상태로 더 살아가게 만드는 자량이잖아. 그런데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을 위한 조건이다 라고 직접 말하는 건 뭐야? 식식이 바로 윤회의 조건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굉장히 그 비중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식식은 또 한 가지 지금 삶의 당사자다. 그 존재가 있을 때 유깁이 있고 유깁의 조건으로부터 촉이 있다라고 해서 연기가 설해지거든. 그러니까 원래 유깁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색이 있고 식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딱 지칭하면서 붓다, 존재, 누적된 것인 붓다가 있을 때 유깁이 있다라고 해서 유깁 앞에 있는 거를 붓다라고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그림에서도 보았지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연기된 식이고, 그때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를 변화시키잖아, 유를. 그럼 이 변화된 존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붓다라는 이름으로 가서 지금 이 자리 유깁 앞에서 식과 명색으로의 지금 삶의 당사자로 역할을 하고, 몸이 무너져 죽는 순간에는 태어나서 노사로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서 붓다가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이래가지고 이건 이 몰리아 파쿠나경은 잘 좀 들여다보면 정말로 식이윤회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량에서 생긴 것 이래가지고 12번 상류자 31번은 제목이 붓다 숙당이야. 누적된 것 경이야. 그리고 맞지만 이까야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에서도 이제 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러한 네 가지 자량이 있어. 자량에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 라고 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거야. 바로 붓다, 누적된 것이라는 지금 삶의 당사자인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어서 함께한 나를 표현하는 붓다. 이것이 자량에서 생긴 것이다. 자량은 어쨌든 네 가지란 말이야.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런 네 가지 자량의 순환 구조 위에서 바로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이 자량에 의해서 내가 중생으로 살아남기를 도움받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개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좀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요렇게 이제 지금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한 이런 내용들의 근거가 되는 경이 이게 지금 7개든가? 7개 경을 적어놨거든요. 뭐 여기에 이제 지금 공부하는 정견경도 들어있고, 맞지마니까의 38번 이런 경우는 너무 기니까 해당 부분만 적었고, 나머지 5개 경은 경 전체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하여간 요 내용은 이제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사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 하나에 대한 확실한 그 공부거리가 될 거예요. 그냥 뒤에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네. 이거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자, 어쨌든 이제 요걸로 돌아온 겁니다, 부분이. 그럼 이제 사식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바른 견해의 세 번째가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경은 고가 무엇냐, 고의 진멸도가 무엇냐 하는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때의 고, 괴로움에 대해서는 생로병사, 수비고운에 원증애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온거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고의 집에 대해서는 가래가 나타나는데 요계, 유에, 무유에 세 가지 가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의 소멸루는 가래의 완전히 바랜 소멸, 포기, 노음, 풀림, 집착의 경향 없음으로 나오고, 그 방법은 8정도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넘어가면 이제 네 번째 바른 견해가 12연기죠. 역시 12연기에서도 연기된 법이 노사부터 무명까지 12개가 나오고, 그것의 진멸도가 지시가 되죠. 그래서 노사는
그 집이 무엇냐? 무엇이 조건이냐라고 할 때 생의 집이다. 생이 자라나면 노사가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멸은 무엇냐? 생의 멸이다. 생이 멸하면 노사가 멸한다. 그 방법이 무엇냐? 팔정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모두가 쭉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12형기 그대로 노사는 생이고 생은 유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제일 밑에 내려오면 행에 대해서는 행의 집은 무명의 집이고 행의 멸은 무명의 멸이다. 도는 팔정도다.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무명까지로 오면 무명 다음은 12형기에 포함 안 되잖아. 바로 이 경에서 무명은 루, 번뇌와 조건된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무명의 집은 루의 집이고 무명의 멸은 루의 멸이다. 길은 팔정도다. 해서 루가 자라난다. 번뇌가 자라나면 무명이 자라나고 번뇌가 소멸하면 무명이 소멸한다. 팔정도가 소멸의 길이다. 이렇게 알려준다고. 자, 이렇게 해서 12형기에 대한 바른 견해, 12형기 각 12개를 제대로 알고 그 진멸도를 꿰뚫어 아는 요걸로 12형기가 네 번째의 바른 견해로 나타나죠. 물론 경은 이거를 12번을 반복해 주죠. 동일한 형태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12형기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번뇌로 갑니다. 요거 제가 잘못했네요. 부분을 요거 저 내용을 안 바꿨네. 여기에는 루에는 번뇌가 루가 무엇냐 하면 번뇌 해가지고 세 가지 번뇌. 뭐죠? 용루, 유루, 무명루 있죠? 그리고 그 집은 무엇냐 하면 여기서 무명의 집이 번뇌의 집이다. 무명의 멸이 번뇌의 멸이다. 팔정도가 소멸의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위에서 보면 무명은 루의 집이 무명의 집이고 루의 멸이 무명의 멸이요. 그런데 그 무명의 조건이 되는 루를 갖다 놓고 다시 무명의 집이 루, 번뇌의 집이고 무명의 머리, 번뇌의 멸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무명과 번뇌는 서로 간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법부님 혹시 서로 조건된다 라는 거 우리가 한번 본 적 있죠. 서로 조건된다는 거는 사실은 말하자면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 서로 조건되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다른 말로 부르는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무명과 번뇌 서로 조건되는 요 두 가지는 합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시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죠. 서로 조건되는 거가 또 하나 있죠. 뭐죠? 식과 명색. 식과 명색이죠. 식과 명색도 각각의 존재 상태를 설명해야 하지만 이게 실제로 있기는 식혼자 명색혼자 따로 안 있고 함께 있다고.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잖아. 그래서 나라는 존재 상태로 있고 나를 분석적으로 보면 식이라는 마음과 명색이라는 몸과 기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붓다, 누적된 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런 점을 보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영하고 옹기. 그렇지. 옹기하고 그래. 우리가 이제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목숨이라는 거하고 체온하고 요 두 가지도 서로 조건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정견경에서 알려주는 다섯 가지의 바른 견해를 요약해서 보았어요. 요 가운데 하여간 제가 다른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많이 늘 보는 개념이지만
사식이라는 개념이 교리적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참에 이 부분을 좀 설명했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품 경전 10개를 책으로 만들 때는 이 부분을 참고 자료로 포함해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사식에 대한 공부를 개략적으로만 오늘 함께 보았고, 그림까지 같이 보았어요. 그리고 정경경에서는 정말 또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된다라는 요 개념, 요거 삶의 메커니즘의 가장 밑바닥,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을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된다라는 요거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이제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았고요.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정경경을 공부하는 날이니까 10분 남았네. 정경경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물라파리아야 왔고 근본 법문 품 9번 삼마디티 수땅 맞지마니까요 9번 정경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사리푸타 존자가 비구들에게 말했다. 도반 비구들이여 라고. 도반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바른 견해라고 불립니다. 도반들이여 얼마만큼 성스러운 지자는 바른 견해이고 고든 견해입니까? 가르침들을 확실한 믿음에 의해 갖춘 자이고 이 바른 가르침에게로 온 자입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묻는 거죠. 주목해야 되는 단어 하나가 얼마만큼 바른 견해를 말하는데, 바르고 고든 견해를 말하는데 얼마만큼.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바른 견해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봤잖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바른 견해를 한 가지로 딱 제시를 하는 거야. 그 상황에서. 근데 이 정경경에서 사리푸타 존자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바른 견해일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알려주는 어떤 단계적인 전개,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바른 견해를 5가지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왜 이 경 제목이 정경경일까? 정경을 말하는 경우는 참 많은데 라고 볼 때 이렇게 얼마만큼 바른 견해일까? 라고 해서 바른 견해를 포괄해서 알려주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경이다. 정경경의 특성이다.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해서 볼 수 있겠죠. 도반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 저희는 멀리서라도 사리푸타 존자의 곁으로 와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해 주신다면 참으로 사리푸타 존자께 감사할 것입니다. 사리푸타 존자에게 듣고서 비구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반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무익을 꿰뚫어 알고 무익의 뿌리를 꿰뚫어 알고 유익을 꿰뚫어 알고 유익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도반들이여 그만큼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 견해이고 고든 견해입니다. 가르침들을 확실한 믿음에 의해 갖춘 자이고 이 바른 가르침에게로 온 자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진다라는 게 뭔가? 라고 하니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 자요. 그래서 이 바른 가르침에게로 온 자요. 이렇게 바른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타당하죠?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그대로 배운 대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에 온 사람,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 신자다. 이런 관점이죠.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무익이고 무엇이 무익의 뿌리이며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유익의 뿌리입니까? 도반들이요. 살생이 무익이고 내지 사견이 무익입니다. 도반들이요. 이것이 무익이라고 불립니다.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무익의 뿌리입니까? 망이 무익의 뿌리이고 진이 치가 무익의 뿌리입니다. 도반들이요. 이것이 무익의 뿌리라고 불립니다. 아까 표로 봤죠. 그러면 무엇이 유익입니까? 살생을 삼감이 유익이고 불살생이죠. 내지 정견이 유익입니다. 도반들이요. 이것이 유익이라고 불립니다.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유익의 뿌리입니까? 무망이 무진이 무치가 유익의 뿌리입니다. 도반들이요. 이것이 유익의 뿌리라고 불립니다. 도반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이렇게 무익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무익의 뿌리를 꿰뚫어 알고 이렇게 유익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유익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그죠? 아까 제가 요거 표현했죠?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가졌을 때 이어서 깨달음으로 가는 자 이렇게 꿰뚫어 알 때 그는 탐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저항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나는 있다라는 견해와 자기화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기게 하고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도반들이요. 그만큼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 견해이고 고든 견해입니다. 가르침들을 확실한 믿음에 의해 갖춘 자, 이 바른 가르침에게로 온 자입니다. 라고 해서 한 가지 주제가 끝난 거죠. 훌륭합니다 도반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동의하고 감사한 뒤에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어지는 질문을 하였다. 그런데 도반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이고 고든 견해이고 가르침들을 확실한 믿음에 의해 갖춘 자이고 이 바른 가르침에게로 온 자이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얼마만큼 같나요? 하니까 또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있습니다 도반들이요. 도반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자량을 꿰뚫어 알고 자량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고 자량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자량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 때 이게 뭐야? 자량과 그 진멸도죠. 도반들이요. 그만큼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 견해이고 고든 견해입니다 해서 동일하게 반복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4페이지까지는 사식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비구들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5페이지 가면 이제 동일하게 성스러운 제자가 괴로움을 꿰뚫어 알고 괴로움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고 괴로움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 때 그만큼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 견해이고 고든 견해입니다 라고 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 이렇게 나오고 내용은 이제 동일한 형태로 물론 이제 사성제에 대한 그 각각의 설명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아까 요약해가지고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6페이지 중간에서 보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해서 사성제 이후를 묻죠. 그러면 이제 7페이지에서는 노사의 자라남, 노사의 소멸,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할 때라고 해서 노사와 그 진멸도 해서 노사를 설명하고 진멸도를 설명하죠. 그리고 나면 다시 다른 것도 있나요? 라고 할 때 생에 대해서 생과 그 진멸도 이렇게 나오는 게 동일하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행에 대해서 말하면서 행은 무엇이다. 그리고 그 행의 진멸도는 무명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디까지냐 하면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성스러운 제자가 행을 꿰뚫어 알고 행의 자라남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 때라고 하면서
중간에 보면 잠깐만. 네, 신행, 구행, 심행의 세 가지 행이 있습니다. 무명의 집이 행의 집이고 무명의 멸이 행의 멸이고 오직 이것 정견 내지 정정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 8정도가 자량의 애고 무명의 멸로 이끄는 실천입니다. 수정할게요. 요래하고 동일하게 반복되는 가운데 그 다음에 가서 18페이지에서는 무명에 대해서 무명을 알고 무명의 자라남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할 때 무명은 고집멸도에 대한 무지 이렇게 나오고 이게 무명이다. 번뇌의 집이 무명의 집이고 번뇌의 멸이 무명의 멸이고 8정도가 도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면 다른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서 19페이지 밑에 쪽에 나오죠. 있습니다. 도반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번뇌를 꿰뚫어 알고 루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고 루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루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 때 도반들이요. 그만큼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 견해이고 고든 견해입니다. 가르침들을 확실한 믿음에 의해 갖춘 자이고 이 바른 가르침에게로 온 자입니다. 그러면 도반들이요. 무엇이 루이고 무엇이 루의 자라남이고 무엇이 루의 소멸이고 무엇이 루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입니까? 도반들이요. 용루, 소유의 번뇌, 유루, 존재의 번뇌, 무명루, 무명의 번뇌의 세 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무명의 집이 루의 집이고 무명의 멸이 루의 멸입니다. 오직 이것 정견 내지 정정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가 자량의 멸로 이끄는 실천입니다. 라고 하죠. 마무리니까 읽어볼게요. 도반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렇게 루를 꿰뚫어 알고 이렇게 루의 집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루의 멸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루의 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 때 그는 탐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저항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나는 있다라는 견해와 자기화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기게 하고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도반들이여 그만큼 성스러운 제자는 바른 견해이고 고든 견해입니다. 가르침들을 확실한 믿음에 의해 갖춘 자이고 이 바른 가르침에게로 온 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다 비구들이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라고 묻지를 않아요. 완성인 줄 아는 거죠.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기뻐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원전하고 번역을 함께 썼기 때문에 더 양이 곡절로 나오는 거지만 20페이지나 되는 경이죠. 그리고 사식에 대한 교재가 32쪽인가요? 30쪽인가? 32쪽인가? 31쪽이네. 그랬고 요약한 게 3페이지고 그림이 2장이고 오늘 참 많이 했네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되도록 매주 하나의 경을 소화하자라는 이 일정으로 가야 사실은 3년이든 4년이든 맞지만 이까야 관통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가는 것은 우리가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많은 양을 그래도 박법분이 우리가 그간의 공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요약해가지고 법부님 충분히 내용 이해가 되시죠? 법부님 같으면 제가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사실은 또 만만치 않은 경이야. 대념적경이야. 우리 대념적경 D가니까야 22번 경이잖아요. 대념적경. 사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서둘러서 4주, 한 달 동안 했지만 사실은 보충 수업까지 하면 그래도 많은데
D가 니까야 22번하고 맞지마 니까야 10번이 동일한 경이에요. 다음 주에 오늘 공부했듯이 이렇게 좀 요약해가지고 개념 적용 소개해드리고 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이제 지난 여름에 우리 특강한 거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기로 하고 오늘 공부 이렇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